마셔본 것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7천만 와인이고요. 원. 그 한 모금 마시면 이제 몇백만 원인 거죠? 그렇죠. 한 모금 한 병을 흘리면 그게 이제 웬만한 와인 한두 병을 한 방울에 마신다고 보면 되고요. 하다가 툭 흘리면 30만 원 막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메인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우리는 취미를 찾아 헤매고 있죠. 여러 가지 취미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취미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나 본격적인 그런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잘하면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취미 좀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손에 꼽는 게 바로 와인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가지고 우리가 취미를 좀 붙여보려고요, 여러 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나오셨어요. 네. 일단 자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유의 와인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는 꽁띠라고 합니다. 꽁띠? 꽁띠라고 합니다. 꽁띠요? 네, 꽁띠. 네. 무슨 뜻인가요? 그 로마의 꽁띠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거기서 나온 꽁띠라는 말을 따온 거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꽁띠라는 말이 원래 그 뜻 자체가 이야기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네, 와인의 이야기를 좀 쉽게 알려드린다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네, 꽁띠라는 이름으로 제가 와인 강의도 하고 와인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꽁띠는 뭐 로마 시절의 이야기꾼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로마의 꽁띠라는 그 와인의 생산지 이름인데, 그냥 생산지 이름이고 이름인데 그 생산지 자체를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드셔보셨을 법한 이유가 사실은 가장 세계에서 비싼 와인이다 라는 점에서 로마의 꽁띠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은 얼마예요? 경매가로 치면 2억 7천 2억 7천. 네, 정도까지 한 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시는 와인이라기보다는 소장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셔본 것 중에 제일 비싼 와인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7천만 와인이고요. 원. 그 한 모금 마시면 이제 몇백만 원인 거죠? 그렇죠. 한 병을 흘리면 그게 이제 웬만한 와인 한두 병을 한 방울에 마신다고 보면 되고요. 하다가 툭 흘리면 30만 원 막 이런 거. 근데 좀 재밌는 게 그 7천만 원짜리 와인을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이서 나눠서 마셨거든요. 네. 다 마신 다음에 네. 빈 병이 남았잖아요. 그 빈 병에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빈 병 안에 약간 그 7천만 원짜리 와인들은요, 대부분 빈 병에 찌꺼기가 좀 남아있는데 네. 이 찌꺼기도 상당히 비싼 찌꺼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궁금해서 거기다가 그냥 2만 원짜리 와인을 부었습니다. 부어서 흔들어서 마셔봤는데 달라요.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맞췄어요. 진짜? 2만 원짜리 그냥 와인하고 7천만 원짜리 병에 들어갔다 나온 와인하고 이 두 개가 진짜 7천만 원짜리의 껍데기라도 들어갔다 나온 와인만 해도 이거는 블라인드로 맞추면 다 맞췄습니다. 그 정도로 우와. 확실히 다르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렇게 훑고 지나간 것도 다르다, 뭐 이런 그렇죠. 거네요. 네, 이야.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이유가 있어요?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저 내성적인 아이 성향이신가? 제가 원래 이 성향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급격히 아이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추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전달하는 거나 그런 건 무리가 없으니까 열심히 잘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얼굴을 싹 가리고 얘기를 해야지 또 업계 뒷담화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물론 저의 브랜드 이름을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 최대한 편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업계 뒷담화라면 저기 사이에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는 뒷담화가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를 위한 취미 찾기 같은 것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일만 하고 살았다. 그렇죠. 한 30대, 40대 이렇게, 지금 30대 분도 그래요. 맞아요. 막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좋아하는 거 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뭘 좋아하지? 그래서 요즘에 또 취미 찾기가 한참 유행입니다. 그래서 취미를 우리가 좀 소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와인을 주로 마시는 사람들은 그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보통은? 나이대는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30대부터 50대 사이가 가장 저는 와인의 주 소비층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20대가 별로 없는 이유는 20대 때는 일단은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금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맥주보단 비싸니까. 그렇죠. 맥주보다 일단 비싸고 일단은 대부분 다 이제 영어라든지 프랑스어, 이탈리아처럼 이제 낯설은 단어로 다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공부를 하기보다는 빨리 마시고 빨리 고를 수 있는 술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제 소주, 맥주 뭐 조금 더 쓴다고 해도 위스키 정도가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한 것 같고요. 연령대가 늘어가면서 와인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와인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술을 천천히 마시고 싶다. 그치. 그렇죠. 총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은 좀 줄이는 대신에 좀 맛있는 거, 맥주
취향에 맞는 것들을 조금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술로는 다른 맥주나 소주나 위스키보다는 와인이 훨씬 더 선택지도 많고 고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스키는 취미라기보다는 좀 마시기 위한 술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비로소 와인이 아마도 술 중에서는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를 좀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데는 술 자체가 주인공인데 와인 같은 경우는 대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대화 안에 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가장 제가 느끼기에 20대 시절에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시절에는 소맥을 먹고 위스키는 타서 먹고 했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와인이 뭐가 제일 다르냐라고 하면 그 술자리의 템포가 가장 달라요. 맞아요. 확실히 20대 때는 그러니까 뭐 3,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앞에 이제 놓인 술이 소주나 맥주나 소맥이면 어쩔 수 없이 첫 잔은 원샷부터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시간 내에 이미 대부분이 만취가 되는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와인은 근데 그렇지 않죠. 와인은 이제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이 거대한 이 깨지기 쉬운 와인잔에 내 입술을 살짝 닫고 마시는데 이걸 원샷을 한다? 이런 것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게 원샷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한 잔 가격이. 비싸죠. 원샷 해버리면 순식간에 2만 원 마시고 시작하면.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뭐 와인을 먹다가 누가 하면 원샷 한다 그러면 야, 너 돈 더 내.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지분을 따지기에 따질 만한 정도의 가격대죠. 근데 정말 어릴 때는 그 빨리 취하려고 술 게임하고 막 시원하면서 마시고 그 한 시간 안에 취한 다음에 그 뒤로 들어가는 술은 사실은 이 좋은 술, 나쁜 술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죠. 정말 웃긴 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 되게 좋은 술 하나 모셔놨어. 이런 거를 되게 좋게 먹는 게 아니라 술 마시다가 야 오늘 깠다 맞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기억도 못하는 술이죠. 기억도 못하는 술이고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도요. 와인 모임을 하게 되면 몇 번 해보면 압니다. 내가 오늘 뭐 8병을 마신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와인 마시는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대부분 좀 가벼운 걸 먼저 먹고 나중에 묵직한 걸 먹게 돼 있는데 근데 만약에 오늘 마시는 와인 중에 비싼 게 하나 껴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뭐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제일 비싼 거를 제일 먼저 마셔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감각이 무뎌지고 술에 취하면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젊은 층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사회적으로 여유도 있고 약간의 사회적 뭐 돈적인 여유도 있지만 시간적이나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마시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술자리를 조금 더 부드럽고 오래오래 얘기를 하면서 가져가고 싶을 때 선택하는 술이 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나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사람들이 내가 순간 나이 먹었구나라고 느낀 게 5, 6세 정도랑 60세 이렇게 두 가지 나이가 있대요. 45, 6세 정도의 나이가 먹었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숙취가 안 깰 때. 그렇죠. 젊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숙취가 안 깨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느끼는 나이가 한 40세 중반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먹으면은 숙취가 있어가지고 술 먹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와인은 그렇게 숙취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가요? 근데 총 알코올의 양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바대로 와인을 마실 때는 템포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마시게 되고 또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이 더 깨면서 마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저도 확실히 사실 제가 알쓰거든요. 알쓰라서 진짜요? 소주 한 반병 정도가 이제 제 주량이라고 하는데 와인을 마실 때는 훨씬 더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단순히 뭐 유전적으로 와인에만 특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생각보다 와인이 도수가 약한 술도 아니거든요. 맥주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마실 때는 다음날 술도 좀 덜 하고 생각보다 내가 소주를 한 잔 했을 때 대비해서는 알코올 대비 내가 덜 취했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템포가 느리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술이다. 그런 점이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술 마시면 안주 먹고 있으면 안주 빼세요 막 이러면서 혼나기도 하는데 와인은 오히려 마리아주라고 어떤 음식이랑 잘 먹느냐 해서 음식과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주도 적절하게 먹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엔 좋은 술이다. 건강에 아주 좋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술 자체보다는 그걸 먹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먹는 환경과 먹는 속도. 근데 와인 좋아하면 일단 좀 돈이 많이 든다 이런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마다 물론 케바케겠지만 보통 와인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취미로 가진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와인을 쓰는 편인가요? 사실 월에 계산하기보다는 하루에 이제 술자리, 하루에 술자리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치맥. 내가 오늘 술자리를 하는데 친구들과 같이 치킨집에 가서 맥주를 먹었어. 그랬을 때 한 3, 4만 원 정도 1인당 나온다고 치면은 와인을 먹을 땐 2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주량을 먹었을 때. 왜냐면 안주도 한 2배 정도 가격이 나오고 술도 한 2배 정도 가격이 나오고 대략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내가 좀 소식자야. 술도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치킨집에 가도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도 와인을 드실 때에도 한 4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6에서 8만 원 정도면, 근데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못 참잖아요. 한 병 더 시켜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순식간에 또 10만 원대로 넘어가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은 치킨집에 가셔도 아마 3, 4만 원에 끝나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나의 기준인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원래 평소에 뭐 포차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치맥을 하러 갔을 때 이 정도 돈이 나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주종을 바꿔서 와인으로 갈 때는 거기에 곱하기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움직이시면은 크게 실패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마시는 분이 그냥 한두 번으로 줄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대부분이 시작하는 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40대 중반 정도가 돼서 숙취가 생겨. 예를 들면 금토 이틀 다 달렸더니 일요일날 뻗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걸 좀 줄여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조금 꼭 만나야 되는 편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좀 길게 나누면서 하루만 놀자. 이렇게 되면 그 이틀 놀던 거를 하루로 좁히면 토요일이나 금요일 하루만 놀게 되면 그게 와인으로 바뀌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크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와인이 너무 알아야 될 게 많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와인 잘하는 친구가 또 한마디 잘난 척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때 뒤통수 일단 한번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런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와인이 국가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인을 고르실 때 뭐 와인 샵에 가서도 그렇고 와인 바에 가서도 그렇고 메뉴판은 대부분 신대륙과 구대륙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구대륙이라는 거는 오래된 대륙이라는 얘기인데 와인의 역사가 길다는 뜻이고 그 말은 다 자기네 토착 품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우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한우를 오래 키웠으니까 횡성 한우, 평창어 이런 식으로 다 품종들이 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와규라는 품종이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네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신대륙은 역사가 얼마 안 돼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호주 와규처럼 일본의 와규를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을 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대륙 와인을 고르시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다 토착 품종이 다 다르고 그것도 또 어떤 거는 프랑스어, 어떤 거는 이탈리아로 써 있다 보니까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읽기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에 입문을 하실 때는 일단 구대륙을 다 버리세요. 그 프랑스, 이탈리아. 네, 구대륙을 버리시면 됩니다. 구대륙을 버리시고 신대륙 쪽으로 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다 영어입니다. 신대륙에는 프랑스어 같은 것은 없어요. 네, 이탈리아도 없고 모두가 다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뭐 와인 하나 마셨어요. 맛있었어요. 그럼 비슷한 걸 사고 싶잖아요. 그게 구대륙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라벨에는 말을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비슷한 와인을 고른다는 게 재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거의 낮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편의점에서 와인을 사시는 게 아닌 이상에는 내가 어떤 와인을 먹었다고 해도 새로운 샵에 갔을 때 똑같은 와인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신대륙 와인은 편한 게 영어로 돼 있어서 라벨을 읽기가 쉽고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뭐 지역이라든지 품종이라든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내가 라벨에 있는 영어 중에서 뭔가 하나만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새로운 와인샵에 가서 그거를 말씀하시면 똑같은 와인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신대륙이라는 게 미국 뭐 나파밸리, 미국, 칠레, 뭐 아르헨티나, 호주 이런 데. 그렇죠. 호주 등등이 다. 북미, 남미랑 호주.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영국도 사실 신대륙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예전에는 와인을 안 키우던 불모지였는데 최근에 영국도 만들고 있고 뭐 슬로베니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쪽을 신대륙을 잘 부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륙에서 기대하는 알기 쉬운 영어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유럽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토착 품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 프랑스 와인 같아 보이는 라벨을 쓰기 때문에 영국이나 네덜란드라든지 설사 그런 와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도전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신대륙 와인으로 내가 평소에 먹던 술 예산의 2배 정도를 잡고 안주랑 와인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국에서 나온다는 게 신기한데 원래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포도가 잘 자라는 곳이라서 그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기후가 그러니까 불모지라고 생각해서 그 와인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영국이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니까 포도 같은 것들이 재배가 돼서 그런 게 생기는 건가 보죠. 사실 이거 기술의 발달보다는 이제 온난화 때문이에요.
온난화 때문이라서 그 예전에 프랑스의 상판이라는 지역에서 만든 이제 맛있는 술이 샴페인이죠. 네. 그 샴페인을 예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품종으로 키워왔어요. 그랬는데 한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부터 네. 살살살 기온이 올라가면서 네. 포도가 예전에는 되게 시큼해서 네. 이걸 가지고 양조하는 분들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포도가 좀 시큼해야 이제 샴페인은 맛있으니까. 근데 이게 시큼함이 떨어지고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도수는 올라가고 이제 시큼한 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조금 둔탁한 샴페인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거꾸로 예전에는 포도를 얼듯 말듯 할 정도로 추웠던 독일도 네. 부르고니에서 키우던 품종들을 가져다 키울 수 있게 돼 있고 오.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제 영국도 네. 남부 해안가 지방에서는 이제 샴페인처럼 스파클링 와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 좀 있으면 오히려 이쪽에서 유명했던 품종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렇죠. 위쪽에서 네, 그래서 나오게 지금 되네요. 웃기게도 프랑스의 분들이 새로운 품종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키우던 똑같은 품종으로 똑같이 재배를 하면 이게 와인이 이제 날카로운 와인이 안 나오고 둔탁한 와인이 나오니까 야. 이제 새로운 품종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거꾸로 프랑스 부르고뉴 상파니에서 키우던 품종들을 이제 영국과 독일에서 가져다가 그쪽에서 우리가 프랑스만큼 맛있고 더 저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야, 이게 뭐 지구 온난화의 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래가지고 더 넓어지니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하여튼 네, 지구 그래서 온난화의 영향이- 와인쟁이들은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참 먹다 보니까 네. 온난화가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구데르 와인하고 시드르 와인은 만난다고 그래요. 구데르 와인들은 토착 품종이 있었는데 네. 걔네들이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네. 약간 따뜻한 지역의 캘리포니아 같은 느낌들이만 나오기 시작을 네, 하고 네. 거꾸로 캘리포니아에서 와인 만드는 사람들이 네. 약간 구데르 같은 걸 지향을 하느라고 좀 더 뭐 높은 곳 그늘진 곳, 서늘한 지역을 찾아가면서 네. 이게 정말로 이 맛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서서히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통 프랑스나 이런 쪽이 좀 비싸고 고급스럽고 그 신대륙 쪽은 그거보단 좀 저렴하고 네. 그리고 맛의 깊이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평준화가 아닙니다. 돼가고 있는 네, 거예요. 퀄리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가격도 그렇습니다. 가격도 아까 로마네 공티 2억 7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국의 일부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넘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와인을 오래 마시다 보면 네, 네. 신대륙, 구대륙을 구분하기보다는 와인의 스타일이라든지 생산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고르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와인을 취미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구대륙을 와인을 고르시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와인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신대륙 와인으로 입문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그래서 야 이거 와인 취미를 붙여봐야지 그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모임에서 와인을 먹었는데 맛있네 이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가지다가 보통은 또 다른 모임 가서 누가 또 얘기하면 오 재밌네 모임에서 뭔가 좀 들으면서 알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해야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모임 자체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와인을 입문할 때는. 그렇죠. 네. 되게 애매한 게 내가 와인도 잘 모르는데 이 모임에 껴도 될까? 약간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보통 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 모임에선 그 뉴비들에 대해서 야 쟤를 전도해서 와인의 세계로 이끌어야지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저 잘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귀찮군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통은. 사실은 이제 그 와인 모임을 운영한 호스트의 성향에 네.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그거는 예산을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모임이건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와인 모임이건 와인의 예산이 음식과 와인을 합쳐서 한 15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 1인당인 거죠. 1인당이죠. 1인당. 넘어가면 설사 여러분들이 돈이 아주 많고 네. 여유가 되더라도 네. 그런 모임은 아직은 와인을 잘 모를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최소한 병당으로 쳤을 때 10만 원 이상 와인만 취급한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네. 10만 원 이상 와인을 가려면 아무래도 뉴비가 들어가서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모임 가기보다는 이제 15만 원 언더. 보통은 한 와인과 음식을 합해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네, 네. 사이가 뉴비분들이 입문하시기 좋은 와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라이트하고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뭐 그렇죠. 같이 어차피 거기도 이제 초보에서 약간 그 정도니까 같이 그렇죠. 으쌰으쌰 이런 네. 정도가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반면에 헤비가 또 너무 낮은 것도 조금 네.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면 헤비가 파스타에 스테이크 양식도 네. 먹고 와인까지 먹는데 5만 원보다도 안 나온다. 네. 이러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상한 점이 주로 어떤 거예요? 이상한 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 호스트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천지 네, 어떻게 해도 이제 엠빵을 했을 때 내가 이 돈 내고서 이 정도의 음식과 와인을 먹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 돈은 누군가 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돈은 누가 내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 갔다가 이제 내가 타겟팅이 돼가지고 그렇죠. 뭐 하지 않는 영업을 것 당할 같고. 수도 있고요. 네네. 영업을 당할 수도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정도 간단해서 좋네요. 지표가 회비를 요 정도 보고 한 5만 원에서 살짝 5만에서 10만 원 사이. 네, 그 정도가 딱 맞는 정도 것 회비가 같습니다. 네네. 딱 지금 맞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제가 2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만약에 치맥 모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치맥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회비가 5,000원이래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내가 치킨도 먹고 맥주도 먹는데 아무리 한 조각에 한 잔만 먹어도 5,000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여기는 회비가 5,000원일까? 누구나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 거거든요. 다만 근데 와인은 가격이 가늠이 안 되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회비가 적절한가 아닌가? 감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회비에 대한 감을 조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면 치맥으로 치면 딱 절반 따지면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사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내가 혼자 먹건 친구가 먹건 이 정도는 치맥을 먹을 때 의뢰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와인 모임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알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먹잖아요. 그렇죠. 와인은 어느 정도 먹죠. 네. 네. 진짜 알스들 같은 경우 이 와인을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요거는 감각을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골프 자체 실력이 느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골프 자체에서 운동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 넓은 쾌적한 필드장에 가서 리프레시가 되거나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잖아요. 물론 알스라서 와인이 거의 못 드신다라고 하게 되면 즐겁게 취한다라는 그 감각은 없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와인 자체에서 나오는 향이라든지 아니면 맛이라든지 목넘김이라든지 그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스포츠와 비슷하게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마시기에는 와인은 충분히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위스키보다는 아무래도 도수가 좀 낮고 마시기 부담이 없는 데다가 조금만 마시기가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주라고 치면 한 잔은 그냥 따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잔을 안 비우고 있으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 그런데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와인을 골라왔단 말이죠. 와인 모임에서 와인 따라줄 때 내가 저 사람의 주량을 알면 조금 적게 따라주고 이 사람의 주량을 알면 좀 많이 따라주는 식으로 와인의 배분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주량에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가령 소주나 이런 거는 따를 때 끝까지 안 채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네. 뭐 천천히 마시라고 할 수는 네. 있겠지만 조금만 따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근데 와인은 이게 비싼 거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따르면 오히려 안 좋아하고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적게 따르면. 내가 뭐 술이 약해서 와인을 많이 못 마신다. 조금만 따라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큼은 내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분위기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소주를 마실 때 다들 원샷하고 있는 나만 술을 안 먹으면 내가 혹시 분위기를 해치는 게 아닐까 네. 걱정하실 수 있는데 와인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와인을 못 마실수록 똑같은 회비를 내고 내가 덜 먹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환영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네요.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는 선에서는 이제 주량은 크게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무슨 그런 자리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그럴 때 보통 소주를 놓고 이렇게 하기보단 와인을 놓고 했을 때 훨씬 더 분위기도 이야기도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으니 알스라면 오히려 와인을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와인을 그러면 언제 처음 마셔본 거야? 아주 어렸을 때 마셔봤겠지만 이거 진짜 와인이 정말 좋다 이런 걸 처음 느껴본 게 한 몇 살 때쯤 언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가 아마 이탈리아 여행을 제가 갔을 때였을 거예요. 네네. 그때 혼자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그때 한 2주 정도 길게 갔거든요. 네. 그때 와인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근데 그 후로 좀 많이 마셨죠. 그리고 그 와인을 가지고서 일까지 하게 되는 그렇죠.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네. 그때 이탈리아 가서 와인을 본격적으로 먹게 된 계기가 네. 처음에는 저도 알 쓰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와인이라고 하면 이런 술이었어요. 와인은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와 이제 말랑말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맨틱한 술이었지 뭔가 이거를 취미로 한다든지 골라 마신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와인바에 가면
그냥 모르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냥 대충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 레인지 있는 것 중에서 소믈리에한테 이제 뭐 추천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그거 주세요라고 이제 주문했던 게 와인이었는데 이탈리아 여행 가서는 와인을 먹을 생각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네. 그냥 길거리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켜 먹었는데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짜서 저는 컴플레인을 했거든요. 컴플레인 했더니 그 서버가 약간 살며시 웃으면서 네. 다른 테이블 보라고. 그래서 다른 테이블 봤더니 다 와인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그때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네. 4분의 1 보틀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컴플레인을 했죠. 나는 혼자 왔고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어떻게 와인 한 병을 다 비우냐라고 했더니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네. 4분의 1 정도 되는 보틀도 있고 네. 글라스 와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스타랑 같이 먹어보면 다를 것이다. 네. 근데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홀 서버를 만난 뒤부터는 2주가 되는 이탈리아 여행 내내 와인을 계속 먹게 됐고 네. 한국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 그런 4분의 1 되는 보틀 크기도 거의 없는 데다가 이제 와인의 맛을 들리니까 또 이탈리아 와인 말고도 이것저것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사람들이 모으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집에 가보면 그냥 짬뽕이 있고 안주용 짬뽕 국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주용처럼 네. 반드시 이거랑 같이 먹게 이렇게 음식이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또 한국 사람은 그냥 이것만 먹다 보니 그렇죠. 좀 네. 맞지 않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시작한다면 아예 그냥 인생이 달라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예 어부로까지 하게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어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만약에 제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네. 지금까지 와인은 계속 마시긴 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와인을 취미로 가지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시면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마시기보다는 매주 마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주 한 번씩?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대부분의 보통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술자리는 금토에 많이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토에 이틀 다 마시던 거를 둘 중에 하루만 마시고 대신에 이제 주정을 소맥을 좀 자제하고 와인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 술자리가 친구와의 술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간의 술자리일 수도 있고 네. 뭐 혼자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주에 1회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이번 주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와인샵을 가거나 아니면 와인바에 가서 꾸준하게 드셔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대부분의 취미가 다 똑같을 거예요. 갑자기 확 불타올랐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네네. 3, 4일씩 와인을 먹다가 네네. 막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도 많이 썼고 체력도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취미를 이제 좀 그만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 취미가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어떤 취미든지 간에 처음에 하실 때는 자기가 충분히 여유 있게 소화하실 수 있을 정도의 템포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봤는데 실제로 와인을 뒤늦게 접하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신 분도 있고 그리고 와인을 취미로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풍부한 인생, 풍부한 이야기, 사람들과의 대화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술이라기보다는 그 대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 뭐 그렇죠.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인을 좀 알아가면서 네. 가장 이제 내 삶에 즐거워지게 된 부분이 뭐냐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음식만 넣고 보면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다 아는 맛이 됐죠. 네, 그냥 네. 사실은 웬만한 뭐 맛집들도 많이 가보셨을 네, 네. 테고 뭐 음식들 중에 못 먹어본 음식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금요일 저녁에 퇴근이 됐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 없습니다. 근데 와인을 떠올리면요 음식이 자연히 떠올라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에는 이런 와인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또 와인을 먹으면 또 이런 음식이랑 다음에 먹어봐야지는 생각이 들면서 이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라이프가 상당히 풍성해질 수 있는 게 저는 와인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일상이 달라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와인 자체도 뭐 좋지만 이 와인이 우리한테 좀 더 붐업시켜주는 그렇죠. 뭐 관계, 이야기, 말씀하신 음식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되게 풍부하게 해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생각이. 소주라고 쳐봐요. 네. 여러분 회를 먹을 때 소주를 드시겠죠. 네. 근데 회를 떠올리면 소주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소주만 넣고 봤을 때 갑자기 이런저런 음식이 막 먹고 싶어진다거나 네. 그런 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소주만 네. 딱 떠오르면 새우깡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이라는 거예요. 네, 네. 소주나 맥주나 위스키 같은 경우는 서로 어울리는 마리아주의 조합이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정해진 규칙의 반복이 주는 안도감도 있지만 풍성함에 있어서는 와인이 훨씬 더 종류도 많고 어울릴만한 페어링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요리도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풍부한 인생을 위해서 와인 취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